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 촬영이네요. 신발을 이렇게 신고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상방신만 나오는 줄 알고. 자, 오늘의 주제는요. 규제 폭탄에도 호재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할 때 장표만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핸드아웃이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돼서 기다리시는 분들 좀 많이 지루하시죠? 정말 쏙쏙 알차고 아주 정보가 되는 이야기들만 전해드릴 거니까요. 졸리신 눈 부릅 뜨시고 이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아야 될 내용들이 광대하고 좀 많아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앞부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입니다. 저는 닉네임 월천대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이제 이주연 강사입니다. 많은 언론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 저는 전문 강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센터, 그다음 이런 언론사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그다음 요즘에 저를 제일 많이 만나는 곳은 이겁니다. 직방TV를 통해서 직터뷰,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3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 집 마련의 신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사연을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새로 생긴 아파트를 최초로 사전 점검 때 방문하면서 아파트 리뷰를 해드리는 저희는 아파트를 언박싱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리뷰어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2020년 지금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환경 세미나 다시 한번 다시 보기 있으시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8월 말입니다. 이제 9월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하반기 시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상반기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12.16 대책 후에 이제 서울 조정장이 오면서, 왜냐면 대출을 15억 초과 이상 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9억 이상 되는 곳은 조금 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서울시장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 좀 소위 말해서 갈아타기가 좀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작년 말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수용성,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시, 그다음에 인천 등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해서 이제 시장은 서울은 조금 조정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또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런 이원화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2월 반등 시그널이 왔었는데요. 2월 반등 시그널을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2월에는 소리 소문 없이 반등이 이렇게 슉 지나갔는데요. 왜냐하면 반등이 되는 때는 항상 그 상위 지역에 있는 그 물건들만 거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잠실이라든가 은마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안테나 단지라고 하는데요. 시그널이 있는 단지들의 그 이제 아주 가장 싼 매물들, 바닥 매물이라고 하는 그런 싼 매물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시그널이 오는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약간 확산세를 보이면서 2주만 이제 격리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2주만 더 이렇게 하면서 3월달, 4월달은 오롯이 저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면서 일단 부동산은 집을 보러 가야지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전세도 좀 주춤하면서 거래 시장은 다시 소강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이제 드디어 총선이 있었고 과대 여당이 탄생을 했죠. 과대 여당이 탄생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세미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정부가 갖고 있었던 그 기조대로의 센 정책들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고 완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강화될 정책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논평을 했었는데요. 자, 6월에 시장이 드디어 온기를 하면서 이제 12.16 대책 때 그 조정이었던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무섭게 올라오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저희가 정책을 맞이했는데요. 5월달에도 소소한 정책들이 좀 나왔었죠. 공급 대책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아주 센 대책이 정말 빠르게 6월 17일 6.17 대책, 그다음 7.10 대책 이렇게 두 번이 나오면서 강력한 세금 규제가 추가되어서 지금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의 올해 2020년 키워드 중에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를 하고 가셔야 될 키워드는요. 입주장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18년 하반기와 19년 상반기에는
서울에 많이 서울과 경기에 많이 분양했었던 이런 분양 물량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전세 시장은 매우 안정화가 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세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입주장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전세가 매우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속전속결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계시는 임대인이시라면 이 앞으로 이제 새로 갱신을 하실 때는 2+2이니까 이제 4년 정도를 갱신을 줄 것을 마음을 먹고 계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번에 갱신권을 사용하시는 세입자가 있으셔서 갱신권을 사용한다면 문서로 반드시 서로 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4년 뒤에 올려받지, 2년 뒤에 그때 다시 올려받으면 되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잠깐, 지금은 일시적으로 전세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를 정상적인 물건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인을 맞이할 수 있는 물건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가격의 전세를 놓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입주장이 다시 한번 몰렸을 때 이제 서울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가 다시 또 이제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기억을 살렸을 때 매매값은 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원래 물량 앞에 장사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그것이 공식이 깨진 것이 18년 하반기와 19년 상반기였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없애시고요. 전세는 다시금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4년 혹은 2년 후에 갱신받기로 했었던 금액에 맞춰서 모든 자금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셔서 2년, 내가 만기가 되는 그 2년 뒤 혹은 만기가 될 갱신권까지 쓴 4년 뒤가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과 그 주변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이제는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위 매물 단속이 있었는데요. 이제 중개사님들이 온라인에 올렸던 많은 물건들이 사사삭 사라지면서 온라인상에 매물수가 아주 극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호갱노노 이런 시스템들을 보시면 기존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 개수가 많이 줄어서 대단지인 경우도 전세 매물 1건, 2건 이렇게 아니면 없음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많아서 실수요자 분들은 적지 않게 지금 당황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이제 단속이 강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손품이라고 얘기했었던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었던 많은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발품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 부동산에서 오프라인에서만 이제 그 물건을 오면은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붙여놓은 그런 중개소 사진도 이제 눈에 띄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강력한 규제 또 규제. 대출 규제 정말 강력했습니다. 12.16 대책, 주담대 제한,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제한, 중도금 대출 제한 등. 자, 여기에 세금 규제. 올해 6월, 7월 3종 세트,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든 세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지 못하도록 혹은 집을 더 처분하도록 이런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집을 처분하기에도 조정지역 내에 물건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대책을 돌아보면 그 전에도 더 많은 대책들이 있었지만 강력했었던 2017년 대책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억에는 그 전해에 있었던 113 대책부터 머릿속에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17년에 있었던 8.2 대책,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9.16 대책, 그 다음에 19년에 있었던 대출을 조였던 12.16 대책, 그리고 올해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포위한 6.17 대책과 7.10 대책까지 대책은 점점점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기조 속에 있습니다. 제가 18년 세미나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책을 보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2018년에는 많은 조정설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고 노른자, 서울에 노른자가 딱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노른자 혹은 노른자에서 가까운 곳에 교통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곳,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좋지만 교통거리까지 감안하셔서 노른자로 되도록 신축이 될 것을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시그널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장 후반전이고 상승장 후반전이에요. 전반전과 후반전 때는 체력 분배를 달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자인 분들은 약간 다른 전략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왜 여러분이 그렇게 혼란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 맞습니다. 실수요자들까지 같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관망세의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니 규제가 자꾸 나와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처음 부동산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관심을 갖고 보이시는 분들은 한숨을 많이 쉬십니다. 올해는 정말 거의 매달 혹은 매주 무언가의 정부 문건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기요, 여러분 잠깐. 이 정책들은 실수요자인 여러분을 위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잠깐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이렇게 평안할 건가? 근데 평안하지 않으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같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대책들을 이렇게 많이 맞이해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투자자분들은 정책이 나오고 나면 한 달 정도 분석을 한 뒤 방향을 찾곤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금 정책이 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상법도 정말 빨리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오늘의 세미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지금 했던 마음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이 화를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갖고 장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투자를 이미 완성한 그룹이 있고요.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도 투자자는 나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언제 어떻게 진입을 해서 지금 어떤 자산이 형성됐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항상 시장을 편협하게 보셔서 이 시장만 보시게 되면 바르게 시장을 읽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투자를 마무리한 그룹 같은 경우는 넘쳐나는 유동성, 어디로 가야 할 건지 정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팔 수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그리고 보유하기에도 보유세까지 강화가 되면서 지금 이분들은 꼬마 빌딩도 많이 찾는다고 하십니다. 30억대 전후 되는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문의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유동성 확보 매우 중요해진 시기죠.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이 올 초 코로나 사태 때 상당 부분 주식으로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자, 확장 후에는 반드시 내실을 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많이 불려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내실을 기하시고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틸 체력이 있는지 나의 유동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막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투자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 그런 그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시세 차익이 낮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소액 투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액으로 양적으로 늘려서 자산을 만든 다음 그것을 뭉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게 재테크의 많은 단계 중에 한 과정이었는데요. 이런 소액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어디에 어떻게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들이 많이 갈렸는데요. 지금은 아직 닥친 규제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도 빨리 상담을 세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다시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이거나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런 이제 지금 오픈톡방이라든가 카페 이런 정보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같이 혼란스러우신데요. 여기서 잠깐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실수요 장이고 유동성 장이 합쳐진 시기입니다. 19년은 누가 뭐래도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특히 수도권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인천, 경기라 할지라도 실수요자가 받쳐주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의해서 혹은 안정되었던 전세값 때문에 높아진 매매값과 안정된 전세가 사이에 큰 폭의 진입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실수요 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많아진 이런 유동성, 임금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PIR도 상승을 했고 이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형성한 그런 자금들 혹은 주식으로 버신 분들, 비트코인으로 버신 분들, 부동산으로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의 많은 유동성까지 믹스가 되면서 시장은 점점 뜨겁게 달궈져 오고 있었는데요. 규제는 투자자를 향해서 정민 타격을 한 것입니다. 즉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를 핀셋 규제한 것인데요. 그럼 이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방향성을 보아야 됩니다. 자, 투자자는 잠시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정보는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잠시 쉬시고 한 템포 숨을 고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쉬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이신 분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이제는 가셔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보는 물건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탈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따로 노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 속에서 있으면 그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과 물건들을 누가 구매를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수요층을 파악하는 것, 그 수요층이 자금력이 있는가, 적당한 가격인가, 그분들이 원하는 상품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임대자를 지금은 배제하는 것도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 전체 시장,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 같은 주요 시장 내의 임대차 물건들은 갭 투자자라고 하는 신흥 투자자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많은 채수와 이제 블로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드러나는 게 많을 뿐들이지 특히나 서울의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지역에서는 내가 살다가 아이를 다 키워서 세를 주고 나는 나가서 다시 한번 구매를 하시고 다른 데 살고 계시고 이제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비용 갖고 또 전세가 오르면 자녀 것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활용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전통적인 임대 사업자 분들,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시장 내에서. 자, 이분들과 신흥 투자자분들의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전통적인 임대 사업을 하고 계셨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거의 없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재밌는 그림 갖고 왔는데요. 실수요자가 유동성을 만났을 때 이 영화 포스터 기억나시죠? 예. 이제 2020년에는 우리가 뭐뭐를 만나야 될 때 이제 이런 밑에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 저작권에 걸릴까봐 제가 그걸 잘랐고요. 무주택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세 차익을 보장받는 청약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점, 이번에 수색 증산 뉴타운 분양 정말 놀라웠는데요. 4개 단지가 동시에 오픈을 하면서 3개 단지는 한날 청약을 받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 상황 때문에 사실은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너무 싸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정말 너무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청약 전략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미디어와 언론 그다음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보가 돌았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의 마지막 차를 타야 된다.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단지 지금 가점 컷이 60점대 다 이상으로 어떠한 평수와 그 타입에서는 69점 꽤 고가점인데도 불구하고 탈락한 이런 지금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수색증산 뉴타운의 청약 결과는 정보화된 사회에서 정보가 많이 확산이 되면 전략을 세웠던 전략을 약간 수정할 필요도 있겠구나. 모두가 보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환경 코엑스 세미나에서 할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청약 포기자라면, 청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릴까? 지금이라도 구매할까? 그래서 신문에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주택자라면 지금 매우 상황이 심각한데요. 갈아타기 장이었던 19년에 비해서 자, 1주택자라면 누구나 비과세,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품, 지금보다 더 큰 평수, 지금보다 더 나은 입지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많은 분들의 전략일 겁니다.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버블7 때 선배들을 통해서 이미 10년 전 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평수만 크다고 해서 입지를 버리고 더 나쁜 평수로 가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분들한테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성동구, 이제 마용성으로 이끌어가는 성동구와 마포에 많은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마곡도 마찬가지고 신축이 대거 입주를 한 곳이 2년이 지났으면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고 다음 횡보로 다음 지역으로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12, 16 대책 때 대출이 확 막히면서 15억 초과 시장에는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이런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올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약간 얼음이 되었던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급지 이동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장표에 썼는데요. 자, 시장은요, 15억 초과 시장과 그다음 9억 원 초과 시장, 9억에서 14억 9999 되는 시장과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시장을 세분화해서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분석 방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를 이 방법을 전통적으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시장을 굉장히 편협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주택자, 아까 실수요가 유동성을 만났을 때 무엇이 중요하냐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실수요 진입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이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집을 그냥 둘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비과세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공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비과세를 못 받아 이 비과세를 얼마나 알토란처럼 요번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습이 많이 된 것들을 이제 활용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세대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사다리로 이번에는 실거주 이사 가지 못하지만 그래 몸테크 한다는데 나도 새로 들어가고 투자 물건,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아니면 새끼고 사든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하겠구나. 이런 움직임이 대거 일어나기 직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도 그분들이 원하는 물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보고 있었던 물건하고는 매우 다를 겁니다. 왜? 이분들은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것, 좋은 것,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출과 세금이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똘똘한 한 채가 대두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비쌉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가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전략적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실 텐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오늘 세미나는 사실 신문사 세미나 때는 굉장히 평이한 내용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꾸며오는데요. 장이 장이고 시장이 시장이고 타이밍이 타이밍인 만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시장 초보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 약간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스피드하게 뒤에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시고 좀 찾아보시면 이제 공부가 되실 건데요. 그냥 듣기에는 뭐지? 삐약삐약삐약삐약. 제가 한글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주의를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도권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노후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심의 주택 노후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심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의 노후도는 정말 심각한 상태이고요.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의도 등등등 이런 데 보시는 재건축이 완성된 아파트들은 70년대, 80년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며 이거보다 한강변을 쭉 타고 그냥 지나가시더라도 쫙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전부 다 앞에 구자가 있어요. 92년, 93년. 그죠? 왜? 이때 집중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아파트를 많이 양질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이것들에 대한 노후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2기 신도시 공급은 게다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큰일 났네. 4분 남았답니다. 어떡하죠? 재개발, 재건축 지체되고 그 결과 신축 공급이 늦어졌죠? 신축의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자, 정부의 솔루션은 어떤 것이었냐면 3기 신도시, 자, 저는 서울에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 않았고요. 자, 용산,
8,000호에서 다시 1만 호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최근에 나왔던 그린벨트를 추가를 하겠다라는 논의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린벨트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후부지, 태능, 과천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뭔가에 대한 당근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가야 될 길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오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실거주상과 유동성이 만났을 때 내 집 마련 욕구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최대의 호재는 청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되면 청약 물건이 올 상반기보다 매우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옥석을 너무 가리지 마시고 당첨에 조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투자자라면 어떡하지?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주목하셔야 하고 가격의 비대칭이 일어난 상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실거주는 대표 상품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평균 가격을 10억을 향해 갈 때 이 시점에서 다시 6억 원이 되고 있는 그런 앞뒤에 있는 상품들도 다시 한번 주변에 있다면 돌아보시고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종목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호재의 꽃 개발 호재입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언급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삼성동의 GBC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정말 호재고요. 이것을 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용산공원이 개방되고 개발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자, 기억 속에 사라지셨겠지만 제2판교 테크노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에 아시아 지부도 들어오는 등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판교 주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의도 개발 한남 뉴타운까지 합치셔서 다시 스타트된다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반드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같이 묶어서 보십시오. 자,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진행 중인데 쥐벨리와 신안산선까지 같이 맞물려서 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신세계에서 공들이고 있는 화성 테마파크 사업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마곡의 알토란처럼 있었던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아주 우수 사업으로 제일 먼저 언급할 정도로 속도가 빠른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자, 통일로 일대에 일산의 K컬처 밸리, CJ 라이브시티 같은 경우는 일산에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문화 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약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CJ에서 많은 부지들을 매각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 외에도 통일로 일대라고 해서 불광역을 중심으로 한 그 통일로 라인은 홍제부터 그 위에까지 캠퍼스타운 일자리 추가될 예정이고요. 재개발을 통해서 낙후됐던 주거시설들이 대량으로 공급되는데 일자리까지 매우 가까운 3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오늘 다 다룰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자, 교통의 강자 교통 호재입니다. GTX A, B, C, D는 왜 가로했냐면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일단 A를 먼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A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멀리 있었던 끝에서 끝, 파주라든가 동탄이라든가 끝에서 끝에 있었던 것들이 교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간적인 단축을 이루어내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일단 상황이 좋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신안산선, 여의도까지 가고 있는 선인데요. 신안산선은 다 보지 마시고요. 그 독산에서 끊으셔갖고 독산 아래쪽으로 신안산선 때문에 독산 아래, 독산 석수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지역들이 얼마나 더 수혜를 입을 것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요즘에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서 고무적인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례신사선 아직은 되면 정말 좋지만 위례신사선 기억에만 갖고 계시고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삼성동 마이스 개발과 삼성동 개발과 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이 완공이 돼서 뭔가 가시화가 되고 나면 그때 위신선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의 속도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좋은 노선 맞고요. 월판선 같은 경우도 정말 핵심적인 일자리를 다 지나가는 핵심 노선입니다. 착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시간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동북선 같은 경우도 기공식을 해서 정말 가시화가 되고 작년에 정말 19년에 뜨거웠습니다. 단 지금 은행 사거리에 있는 토지 보상 매입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북선을 이용해서 환승을 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은행 사거리에 있는 은사, 학원가를 이용하기에 수혜가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신림선이라든가 서부선 같은 경우는 이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얼마나
얼마나 호재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신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계시는 분들 많이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우이 신선설처럼 약간 얼마나 그 호재에 기대가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단 그래도 더블 역세권이 되는 보람의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다. 서부설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을 때 백년산 시리즈 혹은 홍제 구역 같은 경우가 정말 뜨겁게 매수세가 이를 정도로 이런 호재들은 아마 호재가 딱 퍼지고 나면 우르르 이 교통호재만큼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 5호선 연장 부분 개통하면서 미사 뜨겁습니다. 8호선 연장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4호선 연장 진척까지 가고 있고 9호선 연장 개발 계획 수립되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지만 지금 속도는 지금 생각보다 좀 늦추시는 것이 좋고요. 7호선 연장도 성남역 내년에 개통하고요. 청라까지 공사하는 거 확정됐습니다. 그다음 위로는 이제 의정부 위로 이제 그쪽에 어디까지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포천이라든가 이런 쪽 얘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교통을 볼 때 제가 원래는 시기랑 착공 시기가 다 적어왔었는데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호재들을 호구가 되지 않으시려면 호되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되긴 되나? 실현이 가능한 호재인가? 사업성이 있는가? 뉴스용인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겠죠.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죠? 너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데 빨리 팔면 안 됩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인가? 연계사업과 같이 한 호재만 보지 마시고 연계사업과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시고 공공사업인가? 민자사업인가? 그러면 민자사업이면 사업의 주체가 확실한 돈을 갖고 사업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고 교통 호재라면 개통 후에 이전보다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개통했는데 버스보다 불편하면 안 탑니다. 요금이 너무 비싸도 안 탑니다. 이런 것들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주변에 정비사업이 많거나 주거시설이 확충돼서 아파트 비율이 높은가도 이 라인이 생겼을 때 수혜를 받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오늘도 속속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건축. 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말이 많은데요. 강남권에선 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강북권, 여태까지 대지분, 평균 대지지분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33평과 그다음에 25평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11평에서 8평 정도의 평균 대지 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분 말고도 단지 전체가 갖고 있는 평균 대지 지분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단지들한테는 한번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었던 단지에는 용적률 때문에 우리 리모델링밖에 볼 수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 있죠?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작은 20평대 이런 게 많으면 그러면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도 아파트를 추러스처럼 줍니다. 길다랗게. 추러스 말고 식빵을 받고 싶죠? 예쁜 아파트. 그런데 공공재건축을 활용하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공공재개발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공공재개발에서 이것만 살펴봅시다. 어디에 유리한가? 지금 장표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데서는 잘 안 되는가? 공공재개발은 잘못 들어가면 빌라 샀다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미 동의율이 70% 넘은 곳 관심 없을 거고요. 추진위가 파워가 강력한 곳은 공공재건축에 들어오면 완장 타는 사람이 공공주체로 바뀌게 됩니다. 싫어할 겁니다. 이런 두 군데에선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심화고찰입니다. 마지막이다. 냉정하게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이제는 실리를 볼 때입니다. 이제는 편견을 깨고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약간 어렵고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가 숙제를 드린 셈인데요. 자, 일자리가 많은 자, 보세요. 임대가 많은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데, 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임대 문제입니다. 임대가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안 올라. 그렇지 않습니다. 잠실 사례와 예전에 반포 사례에서 보면 잠실은 임대가 없었고 반포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포가 가격이 빠지느냐? 그렇지 않죠. 서울은 임대가 이미 단지별로 평균 17%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정말 양호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좋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브랜드가 LH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자연엔, 광교, 미래 등등 다산에서 이미 보셨습니다.
것입니다. 공공은 가장 좋은 입지에 자연엔 이런 그 브랜드를 발표해서 민간 업체와 합작으로 성남시 재개발도 LH가 하는 순환 재개발입니다. 인기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편견을 깰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용기를 심어드리는 그런 강연이었고요. 자, 임대, 품질, 브랜드에 관한 문제는 이전 사례에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좀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풀 수는 없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가 있어도 항상 호재가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있을 때 나의 컨디션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호재를 어떻게 당하지 않고 좀 약간 갈 수 있을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이지연 월천재테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그 조목조목 아주 키포인트적으로 빠르게 짚어주셨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 요즘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회자되면서 집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그 행복하지만은 또 않습니다. 또 못 가진 분은 또 사고 싶은데 너무 고가라서 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가진 자는 너 집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말을 듣지만 또 너무 올라서 여러 가지 세금 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참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 미래가치 포럼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하는 포럼을 제가 운영 중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 집값을 어떻게 잡고 세금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견들을 막 줘요. 근데 우리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 맞는지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연을 날릴 때는 바람에 날려서 연을 날려야지 거꾸로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런 재테크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강의가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우리 월천 대사님 집이 몇 채예요? 너무 송곳 질문을 했나? 말 못하죠. 요즘에는 큰일 나죠. 네. 이런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작년부터 지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알려드리고 자산을 불려라라고 하는 이런 내 집을 마련해라. 무리해서 집장만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해왔는데 그런 못하죠. 얘기들이 매우 힘듭니다. 예. 이젠 잘못하면 왜냐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자산 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최대한 쥐어짜서 아끼고 절약해서 이제 노동기에 있을 때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그런 그렇죠. 것이었는데 그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죠. 내 집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월급쟁이라면 이제 아기호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월급쟁이라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월급쟁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자산을 마련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옛날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자산 증식의 하나의 그 은퇴를 위한 안전자산으로 내 집 하나 하고 월세 받을 집 하나 사고 이런 으로 차근차근 집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예전에 집을 저축하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집이 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또 작년에는 또 전세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크게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공급이 일단 이제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이사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기조는 정부는 정책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하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좀 자중하고 어렵다.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세미나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해드려야 그렇죠. 될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맞아요.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직장 취직하고 자녀가 뭐 좀 사회생활을 한다 싶으면 빨리 집 마련해라 이런 게 부모님들의 어떤 부탁이고 또 그것이 자녀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참 여러 가지로 게다가 젊으신 분들도 요즘엔 정말 빨라가지고요. 부모가 사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부모가 자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하신 가정 같은 경우고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도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 있다 보니 젊은 분들이 신혼부부가 이미 집을 준비를 하려고 수업을 같이 온다든가 세미나를 같이 온다든가 청력 수업을 같이 듣는다든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월급이나 수익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늘어남보다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늘어난 재산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 그건-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요즘 세상이 됐어요. 맞습니까? 요즘은 불법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말고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편법과 합법의 사이에 있는 이런 절세 방안들이 좀 있었어요. 어허.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조차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가이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셨던 분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방침에 따라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만약에 좀 얼어붙거나 좀 내려가거나 좀 안정화된다면 두 분의 그 여러 가지 그 직업적인 활동도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아예 세미나에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은데요. 예. 자, 우리 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올라온 것을 좀 빨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순기능과 또 역기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빠시온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많은 게 아니라 실수요가 많거든요. 지금 실수요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물건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됐어요. 경쟁이 낮아졌으니까. 네. 거기다가 아까 고분양가 관리 지적처럼 가점이 높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정말 저렴한 사상 최저가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또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냐라고 예.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것들이죠.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단기간 수요를 억제하는 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문제는 그러니까 가격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많이 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을 많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최근에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년 후, 3년 후가 되면은 그때 입주할 물량들이 적어서 그때는 오히려 공급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수요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공급은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집이 남아 돌더라도 꾸준히 공급하는 정책들이 필요했을 텐데 지난 3년간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2021년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물량들이 급감을 하거든요. 그럼 당장 전세 시세라든지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공급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곳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갭 투자를 했던 물건들은 계속 쌓여 있는데 거기들은 또 계속 또 위축이 될 것 같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들이 우려됩니다. 한 4, 5년 전인가에 그 젊은 세대층에서 유행했던 얘기 중에 내 집 마련하는데 정말 우리가 흔한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집을 사느니 지금 이 현실에 맞춰서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욜로, 예. 욜로 워라벨, 시대라고 그러죠. 예. 한 4년, 5년 전 얘기죠. 근데 요즘 그게 바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살려고 그럽니다. 그죠? 동의하세요? 그 30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 데다가 네.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식을 주로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계셨던 30, 40대 분들이 많이 부동산 시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부동산도 차트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재테크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면 또 굉장히 습득력이 빨라요. 주식은 종목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그거보단 단순하거든요. 메커니즘이 매일매일 단타 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 예. 우리 저 월천 대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뭐 GTX A 노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주식과 달리 샀다 팔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번 사기도 어렵고 한번 팔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사실 사는 건 쉽죠. 파는 게 어렵습니다. 아하. 많이 해보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사는 게 힘드시겠지만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가다 보면 사는 거 사실 돈만 있으면 삽니다. 아. 파는 게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돈만 주식은 있으면 내가 된다는 단어가 제일 어려운 거죠. 손절을 하면 되지만 네. 클릭만 하면 손절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부동산은 매수자가 있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파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는 타이밍을 보는 것도 매우 어렵고요. 하는 게 더 쉬울 텐데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은 거는 잘 팔립니다. 좋은 거는 잘 팔리는데요. 자,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김가진 씨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자, 오르지 않은 지역에 20년 이상 된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차라리 무주택자라면 신규 청약 시에 혜택이 많던데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청약 통장 가점이 30점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여기는 예. 저도요. 저 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첨 가능성이 거의 제로거든요. 일단 팔지 말아야 가족 됩니다. 구성원을 지금 지역에 20년 된 이상을 20년 된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고 적어도 50대 이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계시는 그 세대의 구성원을 잘 살펴보셔서 노부모 공양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렇게 뭐 특별 공급에 대해서 중소기업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특별 공급을 한번 먼저 찾아보신 다음 그거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지금 갖고 계시는 집은 정말 싸게 내놓으시면 팔려요. 정말 싸게. 저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입주권 같은 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매각을 하시고 약간 이제 세입자로 가신 다음에 좀 돈을 불리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20년 동안 안 올랐으면. 그죠. 저 한 가지 네. 여쭤볼 게 있어요. 요즘 뭐 그 도심에 뭐 청년주택 많이 짓겠다고 하고 아주 뭐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20년 후 또는 25년 후에는 그러한 집들이 과연 그렇게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이거 제 개인적인 거예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전문가로서. 청년주택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청년주택이든 아니면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인구는 줄어가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그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시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 여쭤본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걸 걱정할 지역은 아니고요. 지방의 중소도시라든지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걱정할 필요가 지금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런 지역들은 추가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지금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이탈을 하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사만 오면은 초등학생 데리고 이사 오면 집을 주겠다고 한 지자체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좀 도시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들과 서울 같은 지역은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좀 트렌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괜한 또 걱정을 했군요. 인구로는 아주 빠지지 않는 하락 요소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재료인데요. 그거 말고도 노후화가 가속되면 사실 수명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그렇게 줄여서 가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집이 노후가 되면 갈아타고 싶기는 하죠. 이런 수요들 때문에 꾸준히 신축 에 대한 그런 공급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인 가구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아마 지금쯤이면은 600만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재작년 기준에 580만, 590만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600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1인 가구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간다면 그러한 주택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작은 집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지만 아무튼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또 하나 김동현 씨께서 이주택자가 지금 주택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주택자가 팔면 다시는 이주택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팔고 모아서 상급지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딴 데로 가야 할지 자 간단하게 저 먼저 할까요? 네. 이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지금 고민이 좀 행복한 케이스죠. 다른 다주택자에 비하면. 예, 지금 약간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황이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왜냐면 팔 수 있게 해주면 좀 처분을 할 텐데 지금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많이 나오고 일단 팔았다가 다시 살 때 취등록세가 또 굉장히 무거워요. 주택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주택자이신 경우는 이게 한시적 1가구 2주택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특례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하게 요즘에 너무 그 세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강연에서 이제 이승현 회계사님 말씀해 주실 텐데 요거에 대한 걸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자 비과세가 해당이 되신다면 그래도 한번 양도세를 저는 끊고 간다는 얘기를 쓰는데 양도세 한번 끊고 절세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자 이 2주택을 모두 처분이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가능을 그러니까 세금 꼭 단기간에 단기간에 처분이 가능하시면 처분하시고 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 단 재산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서 재산세를 감당할 수 없다면 재산세가 덜 나오는 똘똘한 물건으로 갈아타야 돼요. 이게 팁이에요. 진짜 어렵다. 요즘에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네, 사실 그 집 한두 채, 뭐 저는 두 채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을 어렵게 장만을 해서 이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수입은 없는데 세금이 많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고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젊은 세대들은 사실 40대, 50대들은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예. 보유세가 그냥 욕만 나오지 화만 나지 버티실 거예요. 버티기 한 판으로 가실 건데 네. 어르신들이 문제예요. 아유, 월급을 뭐 다 어르신분들은 세금으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그래도 상승기에는 안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00% 동감하고요. 저건 이제 특정 입지랑 특정 상품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 질문 가지고는 정확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위치나 뭐 가격이나 다 봐야 된다. 네. 나중에 이제 이 질문 올려주신 우리 김동현 씨께서는 또 두 분에게 따로 이메일이나 좀 보내주시면 따로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다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아, 그래요? 여기 뭐 블로그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개인 상담을 안 안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 집 마련 시내 상담 코너로 직방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아. 사연이 채택되시면 저는 컨설팅과 개인 상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사실 이 재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한경에서 작년과 올해 이렇게 재테크 쇼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시장에 혼란을 주지 말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오늘 강연 내용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위치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귀한 시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한경에서 큰 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호재 부분에서 빠르게 진행을 했던 건 이제 저의 강연의 연장선에 있는 그 아이고박시다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제 저자가 호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그 세미나 쇼에서 풀어줄 거예요. 저도 그 쇼에 참가하는데 저는 청약을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그거를 또 들으시면 오늘 빠르게 지나간 것들을 약간 복습하는 개념이 되니까 다음 주 쇼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에서 저도 안 쓰고 무슨 세미나를 합니까? 아, 그런가요? 혼내줄까요? 아니요, 그거 혼낼 수는 없어. 아니요, 혼낼 수 어때요? 없어. 우리가 혼나 괜히. 아, 네, 괜히 잘못했습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잘못했습니다. 계세요. 네. 예. 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